자, 저는 흔한 오타쿠고 현대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타쿠는 아니야 너가. 그냥 특이한 오타쿠. 닥쳐요. 어쨌든 나는 흔한 오타쿠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현대미술 분야를 오늘 좀 영업을 하고 싶어서 현대미술을 잘 소개한 어떤 책 하나를 기점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대미술을 볼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가 아니었다. 이거 말해주는 거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대미술을 좋아하세요?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현대미술을 죽을 만큼 좋아해서 한번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와, 진짜 오타쿠다로.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자, 현대미술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현대미술이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를 말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대충 그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지금 당장 현대까지의 미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미술을 하면은 산업혁명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좀 많이 옛날이라고 좀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이라는 말 따로 있어요. 이 동시대 미술은 1970년대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그때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막 자동차가 막 나뉘고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을 겨냥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면은 되게 가깝잖아요. 그 시대부터 현대까지를 좀 더 좁게 좁혀가지고 동시대 미술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현대 미술 중에서도 좀 더 좁혀서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일단 뭐 기믹도 넣었어. 현대 미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는 어렵다. 난 어렵다. 나비 털면 맞아. 그거 뭐야? 미백이 아니고 여백의 미. 미백의 그치?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똥을 싸. 어렵죠? 두 번째 불친절하다. 그치? 세 번째 재수없다. 그치. 이 세 가지가 아주 일반적인 현대미술의 이미지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직접적으로 대중예술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인이 많거나 하는 식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분들도 대중예술에 포함되고 웹툰도 대중예술에 포함되고 사진도 대중예술에 포함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미술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관련 직종의 친구들이 많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미술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더 이런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어렵다고 느끼지만 좀 더 친절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책 편지 그렸어. 제가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 만에 제가 수채화를 꺼냈어요. 자,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책이에요.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요새 베스트더라고요. 맞습니다. 현대 미술에 대해 알고 싶지만 접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비앙카 보스코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RHK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원래 언론인으로서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좋은 그 언론인 직장에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커리어도 쌓고 하다가 어느 날 뭐 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물품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살아계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 물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던 할머니의 물품 중에서 당근을 의인화시킨 그림을 그린 수채화가 몇 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집 물건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어떤 물건이 나왔어. 그럼 이 물건 어떤 물건이었지? 이렇게 막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옛날의 할머니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되게 예술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힘든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애호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명화와 엽서 같은 걸 모으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분이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할머니처럼 어떻게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는 계기가 생겨서 그날부로 갑자기 직장을 관두고 아무런 연도 없던 미술계에 갑자기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 미술계에 어떻게 녹아들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질감을 제대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완전 문외한의 시점에서 이 미술계와 미술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 미술계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미술계에서 되게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하나의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그 갤러리에 나와서 조금은 대중적인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그 갤러리를 나와서 아예 화가의 조수로 들어갔다가 그 조수로 나와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 경비원으로까지 취직을 하면서 경험담까지를 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 예술을 보이게 만드는 폐쇄적인 예술계를 향한 비판, 줄여서 미술심의 폐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써봤는지 같은 거는 나중에나 궁금할 이야기고 일단 현대미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얘기지만 이거는 너무 또 개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건 이 책도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주제인 만큼 오늘은 또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현대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좋아요. 네.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자,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혹시 이 작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몰라요. 이거 레진에다가 가둔 거 그거 아니에요? 레진이 아니고 포르말린에다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상어예요? 진짜 상어의 시체고요. 거기다가 안에다가 기계 작품을 해가지고 상어가 계속 이렇게 헤엄치게 만들게 해놨어요. 포르말린 속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현대미술가 작품인데요. 제목이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에요. 어려워요. 그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 작가는 데미아노
포스트인데요. 이 작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절도 범죄 이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시체 닦는 알바를 했었는 거죠. 그래서 시체 닦는 알바를 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좀 오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통의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작품. 근데 이 작가는 그거 말고도 좀 뭔가 다른 부분에서 이 작가의 네임 밸류를 올리는 어떤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 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그 명성을 올린다던가 사람들에게 불쾌가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마케팅과 이렇게 결합되는 어떤 공격적인 행보 같은 게 이 작가의 명성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가치가 통용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이 작가가 뭐 어떻게 마케팅을 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도 없고 재수도 없어요. 근데 지들만 아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데 싶어가 그 자체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맥락 읽기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재밌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작품 외적인 정보를 읽는 건 맥락 읽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맥락 읽기를 이런 독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독해법이 장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독해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사를 보거나 미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미술사 전공도 아니고 그 업계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작가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또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제니안 머스트 제가 방금 보여준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작가였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아니라 조금만 더 유명한 화가를 하면은 검색해도 아예 홈페이지 같은 게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만약에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어로만 나온다던가 독일어로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그 나라 언어로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거를 번역기를 돌려봤자 정보가 나오지 않거나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번역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계 사람들만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기르냐면은 엘리트주의. 미술계가 엘리트주의로만 이렇게 고여가지고 결국 이게 말 그대로 그대문의 십자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업계가 전체가 썩어버리는 거죠. 고인물이 썩어물이 되는 과정이 지금 미술계가 겪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예술이라는 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 문학도 예술이 될 수 있고 그 클래식도 예술이 될 수 있고 미술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게 문학은 이미 너무 대중친화적이 잘 된 장르이고 우리도 지금 독서물을 통해서 모인 거잖아요. 하지만 미술계는 전혀 그런 시도가 없다. 심지어 클래식계도 요즘에는 이런 대중친화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술계만큼은 그게 시도가 없을 뿐더러 일부러 대중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술을 하는 작가들을 폄하하고 쟤는 예술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딴따라야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고 아예 판에 끼워지지 않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썩은물이 된 미술계에 저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자는 처음 들어간 미술계에서 아까 나름대로 망명 있는 곳에 처음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맥락 읽기 방식을 먼저 배워요. 그 미술계에서 진짜 피가 나게 배워요. 거기 갤러리스트가 정말 개싸가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개 갈굼당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꽤 똑똑한 사람이고 이미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좀 잘 배워요. 그렇게 배우고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맥락을 읽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맥락을 읽게 되자마자 바로 현타가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대중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어렵게 숨어들려고 하는 그로 인해서 특권의식을 선사하는 이 읽기 방법이 진짜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모든 상황에 필요한 방법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갤러리를 바로 그만둬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현타 와가지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중을 조금 더 겨냥하는 갤러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읽기 방법을 알게 되는 거는 그 다음 갤러리 말고 그 다음 행보인 어떤 화가의 조수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더 집중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종이가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미색, 흰색 다 보이죠? 지금은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흰색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보라색. 이 종이가 정말 보라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냥 원래는 하얀색인데 붉은 빛은 보라색인 거 아니야? 이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거나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니 계속 흰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 종이는 기본적으로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 작가가 화가의 작업실에 들어가가지고 겪은 일이에요. 어느 날 저자가 자기가 고용한 그 줄리라는 화가가 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감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요. 그래서 어떤 색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색이 말로 안 들어져가지고 이 색이 아닌데 하고 버리고 또 이 색이 아닌데 하고 버리고 이런 걸 목격을 한 거죠. 회색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회색 만들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흰색 물감이랑 검정색 물감만 섞으면 바로 회색이 나오는데 굳이 막 묘사로는 몇십 색을 막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섞으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옆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검은색하고 흰색을 섞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작업실이었는데 좀 낡은 작업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철문이었어요. 저 문을 딱 가리키면서 저 문이 띄고 있는 저 색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평생 미술하고 연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 문이 회색으로만 보였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저 문을 보니까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어떤 부분은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고 어떤 부분은 좀 따뜻한 색이지만 결국 회색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신 그런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때 저자는 깨달았어요. 이 화가랑 나랑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자는 저 문을 회색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이 띄고 있는 색이 아니라 그냥 회색이라는 생각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뇌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화가는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회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이 문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짜의 색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법이라고 저자는 제시를 합니다. 저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물에 대한 관념을 끄고 눈으로 보라.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물의 정확한 색을 언제나 볼 수 없어요. 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림 배울 때 그림 초반에 맨 처음에 배우는 학생들한테 사과를 그리라고 시키면 사과를 무슨 색으로 칠하는지 알아요? 어떤 색? 무조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사과는 빨갛다라는 개념이 박혀 있으니까 정말 앞에 사과를 두고 사과 밑에는 살짝 초록색인 부분도 있고 위에 살짝 검정색인 부분도 있고 빛 받아서 보는 부분은 약간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리라고 시키면 그냥 관념적으로 자기가 아는 빨간 사과를 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물을 관찰하고 그대로 옮기는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과는 빨간색, 맞아. 뭐 포도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게 한 번만 그려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걸 한 번만 그리지 않고 계속 그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구나. 그 관념과는 달리.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그 맥락을 읽는 방법은 작품 이전에 작품에게 주어진 정보, 그러니까 사과는 빨간색이다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방법도 물론 미술사나 미학에서는 효용이 있지만 그런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미술 작품만을 보려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우리 같은 작품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굳이 그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미술관 가면은 여기 이렇게 작품이 있고 여기에 제목이랑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까지 보지 말라고 해요 저자는. 이것 또한 정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필요 없고 오로지 이것만 보고 나중에 이걸 다 감상한 다음에 궁금하면 이걸 보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은 감상은 아주 개인적인 거니까.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그림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대로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작품의 재료 또한 작품의 외적인 정보고 이 또한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악이 혹시 어떻게 느껴지는지. 뭔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신데렐라 맨 처음에 쥐랑 이렇게 같이 놀면서 이렇게 입을 탁 털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맞아. 그런 뭔가 느낌이야. 햇빛 있는 어. 푸근한 계절일 것 같아. 또. 뭔가 평화롭고 맞아. 서정적이고 맞아.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곡은 드뷔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가 만든 곡이에요. 그 하프를 쓰기 위해 만든 곡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드뷔시라는 사람이 작곡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인간으로는 굉장히 쓰레기로 유명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는 사교계가 있을 시기란 말이에요. 인상파 시기니까. 근데 그 사교계에서 여성 필력이 엄청나게 심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바람 엄청 피고 다니고 뭐 여자 막 갈아치우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사교계에서 엄청 유명한 모델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을 점 찍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바람 피겠죠. 당연히 바람 피는데 바람이 피니까 그 모델분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도 그 불륜한 여자랑 결혼해서 또 잘 살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쓰레기로 되게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 정보를 듣기 전에 이 음악을 들었으면은 그저 굉장히 서정적이고 좋은 노래를 들었겠죠. 근데 이 정보를 듣고 나면은 이 음악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처음에는 그냥 서정적이고 좋은 노래를 하지만 이 정보를 들으면 대가리 꽃받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듣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가 음악을 불구하고 모든 예술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반드시 취사선택할 필요는 없고 앞서 느낀 그 영감을 그냥 우리 것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해석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법을. 나 오늘 듣기 너무 잘한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독해법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시야가 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저자에게 새로운 시선을 알려줬다. 아까 줄리라는 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화가가 집에 엄청나게 많은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림을 막 걸어놓고 냉장고 위나 뭐 식탁 위나 이런 데 막 조형물 같은 거 막 세워놓고 조각 같은 거 그런 집이에요. 그 저자가 그 줄리랑 친해지면서 집에도 막 놀러가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거기 있는 예술작품을 구경하다가 어떤 작품이 되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줄리한테 이거는 어떤 작가의 작품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줄리가 이거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리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일반인이 쓰레기라는 필터로 이 조형작품 봤으면 멋지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그냥 버려지는 물건, 쓰레기라고는 생각했겠죠. 하지만 줄리는 쓰레기라는 생각 이전에 이게 멋진 조형물이구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형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을 갖게 되면은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둘러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멋진 물건을 만나게 돼요. 저는 좀 지저분한 골목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미개발된 지역 아니면은 폐허 이런 데를 가끔 이렇게
쓱 들어다 보거나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보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제가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진짜 지금. 네, 이 벽이 뜯어진 모습이랑 이 굴뚝이죠. 연기가 나오는 곳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조형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찍어온 거예요. 이런 사진이 제 갤러리, 제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곳을 가도 거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걸 계속 찾을 수 있게 돼요. 아, 이 나무는 최근에 심은 것 같은데 여기 뿌리가 들어가는 곳이 마음에 든다 라든지, 아니면 이 보도블록의 색깔이 마음에 든다 라든지, 보도블록을 그냥 보도블록으로 봤거나 가로수를 그냥 가로수로만 봤으면은 볼 수 없는 디테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보기에 앞서 인생을 대할 때 중요한 거는 사물을 뇌로 보지 말고 눈으로 먼저 보는 법을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예술을 보는 기본이자 세상을 보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 책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예술을 보기에 아주 기본적인 첫 스텝을 이 책을 보기에 아주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이지만 누구나 생각하기 좀 힘든 사물을 어떤 틀에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라.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라.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물론 그 외에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많아요. 예술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간지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 간지난 답변이라는 게 사실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간지가 안 나요. 맞아. 내 생각에 이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여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게 좀 더 간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잘 아는 사람들이 열린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린 답변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려주지 않는 답을 명쾌하게 내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좀 웃겨요. 여기에 예술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되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 에피소드를 요약하자면은 엉덩이 인플루언스 예술가예요. 아 엉덩이 나와서 근데 진짜 너가 좋아할 것 같은 에피소드야. 그 엉덩이 인플루언스 예술가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첫 번째 진짜 웃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점점 진지하고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 그림을 모으는 게이 커플 얘기도 나오고 뭐 기득권치 까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예술계 사람들이 얼마나 또 편협되고 막 사회성 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까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욕도 잘 써요, 작가가. 아무래도 언론이다 보니까 좀 유행어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쫌쫌털이 좀 매력이 좀 많은 책이에요. 또 책도 너무 어렵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진지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작가가 좀 시니컬해요. 그래서 어떤 꼰대 한 명이 나와요. 그 꼰대 한 명이 나와서 뭐 작품을 보기에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이해해야 된다느니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느니 저 책을 읽어야 된다느니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무시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준다기보다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일단 내가 말하는 것만 이해하고 나중에 네가 궁금한 거 찾아봐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저자도 물론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각한다라는 태도로 수줍이건 얘기하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첫 스텝으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벌써? 금방이네. 네. 바야흐로 예술이 검람한 시대입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술작품 보려면은 나라를 건너야 됐어요. 뭐 샤갈 뭐 이런 작품 보려면은 그 나라 가서 봐야 됐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음악을 들으려면은 연주회를 가야 됐어요. 악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터치 몇 번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삶이 얼마나 풍부해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거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느끼는 아름다움을 좀 탐구하고 거기서 어떤 미를 발견하고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독자로서 이런 친절한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